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던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 눈을 보면 괜히 긴장되고 안 보면 예의 없어 보일 것 같고 결국 어깨 근처 어딘가를 어정쩡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발표할 때, 면접 볼 때, 심지어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몸이 굳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오늘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 씨는 23살, 디자인과 대학생이었습니다. 말은 적지만 성실한 편이라 과제도 제때 내고 조별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실습 수업 시간,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담당 교수가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손가락이 굳더니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 옆에 서 있으면 작업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손가락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수업에서 발표와 실습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면서 결국 휴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과 대화할 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준호 씨가 눈을 마주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존재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뿐이었습니다. 점점 약속을 줄이고 배달만 시키고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세상에서 한 발씩 물러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 눈을 못 보겠어 라고 하면 그냥 내성적인 거 아니냐고 할 것 같았으니까요. 대체 준호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파악하고 감정 상태를 읽습니다. 얼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입니다. 코로나 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을 가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눈은 정체성 그 자체인 겁니다. 눈은 감정도 알려줍니다. 상대의 눈을 보면 화가 났는지 즐거운지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눈은 단순한 감각 기관이 아닙니다. 관계의 통로이고 감정의 언어이죠. 그런데 바로 이 통로가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시선 공포증이란 타인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에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시선 공포증이라고 해서 자신의 눈빛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뇌과학으로 보면 편도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장치이죠. 시선 공포가 있는 사람은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위협이 아닌 시선도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보기의 감도가 너무 높아진 겁니다. 살짝 바람만 불어도 울리는 화재 경보기처럼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며 한 번 본 것조차 뇌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도 비슷한데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잠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보는 게 불편해서 이마나 코 언저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글씨를 쓰거나 서명할 때 손이 떨린 적은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하던 일이 갑자기 어색해지신 적은요? 발표나 면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시선이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사회 불안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격이 소심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 불안은 전 세계 인구의 약 7에서 13%가 경험합니다. 자, 이제 준호 씨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준호 씨는 원래 사람들 시선에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실습 시간에 교수가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본 그 순간이 방해쇠가 된 겁니다. 편도체가 한번 강하게 반응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준호 씨가 화면을 가리고 혼자서만 작업하려 한 건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면 그 순간은 편해져도 뇌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선은 위험한 것이었고 피해서 살아남았다. 다음번에는 더 작은 시선에도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실습을 피하자 발표가 무서워졌고 수업을 피하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세계가 좁아지는 겁니다. 준호 씨가 고양이 앞에서만 편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평가하는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지 않는 거죠. 이 구조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못하지?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과잉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성격 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뇌의 경보 장치가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설정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선은 위험이 아니다.를 뇌가 다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1초만 직원의 눈을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초가 편해지면 2초, 2초가 편해지면 인사 한마디를 더합니다. 작은 경험이 쌓이면 편도체는 조금씩 배웁니다. 이 시선은 위협이 아니었구나. 준호 씨도 처음에는 치료사 앞에서 눈을 마주치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3초가 5초가 되고 5초가 대화 한 문장이 되고 한 문장이 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분들의 역할도 큽니다. 왜 눈을 안 마주쳐? 보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편도체의 경보를 한 칸 낮춥니다.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탓하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 세계는 조금씩 다시 넓어집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건 소심한 성격이 아닙니다. 뇌가 시선을 위협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함이 아니라 너무 예민하게 설정된 경보장치입니다. 오늘 한 번만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위험이 아니라 연결이야. 그 한 문장이 시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도 그래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일상이 많이 힘드시다면 전문가 상담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민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